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누구도 그를 미국인이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군복을 입었습니다. 조국도 없고 뿌리도 모른 채 전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전단지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 그러나 그 피가 흐르는 나라를 향해 그는 다시 총을 들었습니다. 191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창 경제와 문화가 급격히 성장하던 도시의 변두리 먼 이국 땅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김준호. 조선에서 건너온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어딘가 외부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자라난 백인 친구들 틈에 섞여 있었지만 그들과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교실에서는 너희 나라는 어디야? 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들려왔고 길거리에서는 그의 검은 머리와 작은 체구를 두고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준옥은 어린 시절부터 눈치라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차이를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체감하며 자라났습니다. 부모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조차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고 뉴스에서는 늘 미국 중심의 세상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묻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미국 사람인가요? 조선 사람인가요? 청소년기를 거치며 그는 점점 더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영어를 가장 먼저 배웠으며 미국 문화에 익숙했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외모는 조선인인데 사고방식과 언어는 미국인이다. 그렇다면 제 정체성은 어디에 속해야 하는 걸까요? 이처럼 김준옥은 이중정체성이라는 그늘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시절 그는 한 군인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이 자신감 있게 걷는 모습, 그리고 아래에 적힌 문구가 그를 멈춰 세웁니다. 진정한 미국인이 되고 싶다면 조국을 위해 싸워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불꽃 같은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길이 없었던 그는 군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자신을 미국인으로 인정해주는 공식적인 자리이자 다른 이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겠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하지만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지원한 부대는 대부분 일본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특수 부대였고 그 안에서도 그는 여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일본계도 아닌, 백인도 아닌 조선계 미국인. 소속감조차 느끼기 힘든 그곳에서조차 그는 또다시 경계의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 배속을 받고 받은 첫 인상은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조선은 일본 식민지잖아. 그럼 너도 일본인이냐? 그런 질문은 그의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그는 묵묵히 훈련을 받으며 말합니다. 저는 미국을 위해 싸우러 왔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사이에서 존재했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전통과 현대 사이.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발로 이 길을 선택했고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전쟁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떤 혈통을 가졌든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군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준옥은 총을 들고 전선으로 향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김준옥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군복을 입고 유럽 전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배속된 부대는
미국 육군 내 일본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사단이었으며 공식적으로는 442 보병전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의 불신과 차별 속에서도 압도적인 전과를 기록하며 역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부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김준옥에게 그 이름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온 것은 또다시 마주한 이방인의 시선이었습니다. 전투단의 구성원 대부분은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출신의 일본계 미국인이었고 이들은 서로를 형제라 부를 정도로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준옥은 그 안에서도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조선계, 너희는 일본 식민지 사람 아니냐? 누군가의 농담 섞인 질문에 그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고통받던 조국의 기억은 그의 부모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였고 그 아픔을 가슴에 새기며 자라났기에 그런 말은 단순한 농담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준옥은 말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훈련에 몰두했고 작전 수행 능력과 빠른 판단력, 탁월한 리더십으로 점차 동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선에서 펼쳐진 수많은 작전 중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의 침투 작전에서 그는 기지를 발휘해 전우들의 생명을 여러 차례 구했습니다. 전황이 불리해져 후퇴 명령이 떨어질 때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남아 후미를 지켰고 중상을 입은 전우를 업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곧 부대 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지휘관 김, 그가 있는 조는 살아 돌아온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이끄는 소대는 어느 작전에서나 가장 치열한 접전 지역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전사율을 기록했던 데에서 비롯된 평가였습니다. 그의 판단은 냉정했고 명령은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동료를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우 중 한 명은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어떤 지도자보다도 강했고 무엇보다 인간적이었다. 김 상사의 눈빛은 언제나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를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에게 침투조 지휘관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김준옥은 전장에서 돌아온 뒤에도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전을 성공시킨 후에도 특별히 자축하지 않았고 상관의 칭찬에도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자부심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지킨 생명과 동료들 사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온 김준옥이 마주한 현실은 다시 냉혹했습니다. 영웅이라 불렸던 그도 제대한 순간 다시 조선계 이민자의 아들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에서 받은 수많은 훈장과 공로장은 취업시장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았고 그의 희생을 기억하는 이들도 드물었습니다. 그는 종종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미국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방인일까요? 전쟁에서의 명예는 잠시였고 다시금 현실의 벽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배포되던 한 전단이 그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한국에서 전쟁 발발, 미군 파병 확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낯설지 않은 단어, 한국. 그는 조심스럽게 전단지를 집어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언어 속에서 그는 한 번도 조국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제가 정말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김준옥은 다시 군복을 입습니다. 미국 시민이자 한국계인 그가 생애 두 번째 전장으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지도 속의 땅이 아닌 피가 흐르는 뿌리의 땅. 그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950년 여름, 김준옥은 두 번째 전장을 향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국, 한국이었습니다. 전장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그는 어린 시절 들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한강은 얼면 사람들이 그 위로 걸어 다녔다.
봄에는 개나리가 골목마다 피었단다. 들려준 적 없던 풍경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그리움만큼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순간 그는 전장의 냄새와 동시에 숨막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두에는 피난민들이 구호물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서로를 부축한 채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335 짐을 옮기고 있는 사이 김준옥의 시선은 조용히 한 소년에게 멈춰졌습니다. 맨발에 찢어진 옷, 손에는 미군용 식량. 캔을 들고 있던 그 아이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었지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준옥은 조용히 자신의 배낭에서 작은 초콜릿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소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그것을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그 아이의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일지도 모릅니다. 조국을 잃고도 살아가야 했던 존재. 며칠 후 김준옥은 수도 방어 작전에 투입되며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합니다. 서울은 이미 폐허였습니다. 건물 대부분은 무너져 있었고 거리에는 연기와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미군과 국군의 혼성 부대는 북쪽에서 밀려오는 인민군을 막기 위해 한강 방어선을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중대장 보좌 역할을 맡아 전선의 돌파와 후방 보급 지원, 그리고 민간인 보호 임무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 마을에서 벌어진 포격 직후였습니다. 정보 전달 오류로 인해 민간인이 대피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적의 포탄이 떨어진 후 그는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무너진 집 더미 아래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맨손으로 잔해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그는 부서진 문틈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무사히 꺼낼 수 있었고 아이는 겁에 질린 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날 밤 그는 텐트 안에서 아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낯선 땅이 왜 이리도 익숙할까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뿌리도, 이름도, 언어도 같았지만 여전히 그는 타국 군복을 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을 통해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김준옥은 한국의 실상을 더욱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사들은 최소한의 식량과 장비로 전장을 버텨야 했고 전선에서는 물자보다도 희망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종종 부대원들과 함께 인근 주민들을 위해 병참 물자를 나누기도 했고 국군 병사들과 진심 어린 교류를 하며 서로의 신념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느새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한국군 사이에서도 진짜 한국계 미군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어느새 끝을 알 수 없게 길어졌습니다. 적과의 전선은 고착화되었고 후방에서는 피난민이 넘쳐났으며 병사들조차 전쟁의 의미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준옥은 베트남 파병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연이은 전장, 그리고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민족의 땅. 그는 그곳에서 마지막 전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그는 미국군의 전략 지휘를 맡아 파견되었지만 초반부터 느꼈던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전쟁은 방어도 해방도 아닌 모호한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의 피해는 점점 늘어났고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평화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 마을에서 벌어진 작전 중 그는 병사들에게 민가 진입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보가 부정확했고 그곳에는 무고한 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은 작전 실패로 이어졌고 그는 상관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군인이 된 이유는 명예도 훈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장은 더 이상 나라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싸움이어야 했습니다. 김준옥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전장을 떠난 김준옥은 다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땅을 밟았습니다. 고요한 바다를 건너 돌아온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총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는 더 이상 무기를 줄 의지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그 싸움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로스앤젤스는 여전히 다인종 도시였고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땅이자 누군가에게는 배척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다시금 이민자 아이들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실에서, 거리에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던 그 시절의 자신. 김준옥은 그 아이들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기로 결심합니다. 영웅이 아닌 조력자로서 그는 지역 사회봉사단체와 손잡고 교육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삶을 배웠던 그는 이제 배움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김준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군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특히 한국계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켜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 센터 설립에도 깊이 관여하며 이름 없이 봉사자로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력을 알지 못했고 그조차 과거의 훈장이나 무용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의 존재는 지역 사회 안에서 조용한 전설처럼 남게 됩니다. 늘 조용하지만 가장 먼저 와주는 사람,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누군가의 위기에는 늘 곁에 있는 사람. 그렇게 김준옥은 누구보다 깊고 조용하게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해 봄,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서는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여러 단체와 시민들의 청원에 따라 시의 주요 도로 중 하나에 그의 이름을 붙이자는 제안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김준옥 대령 추모 고속도로 지정안. 그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조용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어느 맑은 날 고속도로 입구에 하나의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커널 준옥 김 메모리얼 하이웨이. 그는 그 길을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담긴 도로이지만 그 길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켜낸 수많은 생명과 기억, 그리고 함께 걸어온 이들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그는 평소처럼 동네 공원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넵니다. 혹시 김준옥 선생님 맞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은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덕분에 자신감을 얻고 지금은 교사가 되셨다고요. 김준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덮었습니다. 말없이 청년의 손을 잡은 그의 눈빛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대중 앞에서 큰 목소리로 자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영웅도 교육자의 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길.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조용히 새겨진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김준옥. 그는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그가 걸었던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준옥이라는 이름은 고속도로 표지판에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의 기억에도 조용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걸었던 길 위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그 삶을 기억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혹은 기억하고 싶은 또 다른 한국인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